네, 뭐 재료와 항상 수급 이게 이제 시장의 포인트일 텐데요. 7월 달에는 실적 시즌이 2분기 또 발표 예정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 한요섭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브렉시트 쇼크 이후에 우리 증시는 빠르게 안정감을 되찾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향후에 7월 달 남아있는 기간 동안 주목해야 될 이슈는 또 무엇이고 증시 방향은 어떨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십니까? 네, 뭐 무엇보다도 브렉시트 발생한 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내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빠르게 반등을 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100포인트 상승하면서 2,000선 가까이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7월 달 이제 다음 주부터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회의가 이제 줄지어서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뭐 립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지만은 과연 정책 실행 가능성이 있는 건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좀 시작되게 됩니다.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시작되게 되는데 시장의 눈높이가 좀 높아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고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나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시장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도 그렇고 코스피 전반적인 실적에 대해서도 가파르게 상향 조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여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또 주가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렉시트 지난달에 글로벌 증시에 큰 충격이었는데 이번 달에 좀 우려되는 사항은 미국의 전당대회가 이제 예정돼 있으니까 네, 또 정치적인 이슈군요. 네, 트럼프 리스크가 7월 달에 좀 부각이 된다 그러면 월 중반 이후부터는 좀 글로벌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도 탈퇴 여론조사가 높게 나온과 동시에 글로벌 증시가 조정이 시작됐었기 때문에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여론이 그쪽으로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 글로벌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까 그로 인한 영향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유럽 은행주 관련돼서 관련 뉴스도 나오시면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그 3위 은행 같은 경우 방코데이 파스치라고 하는 은행인데 20위로부터 부채를 줄이라는 무려 40% 정도 되는 부채를 줄이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요. 이탈리아 정부에서도 좀 구제금융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 유로존 내에서는 구제금융은 이제 하지 말자라는 것들이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제금융보다는 채권자들, 즉 은행의 채권자들이 이제 손실을 부담해야 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주가가 급락함으로써 무려 PBR이 0.1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이탈리아의 1위 은행 같은 유니크레딧 같은 경우에도 PBR이 0.2배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탈리아 은행들 그 부실 채권에 대한 우려가 증폭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브렉시트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모두 급반등을 했지만은 유럽 은행 특히 이탈리아 은행 같은 경우는 여전히 폭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 유럽 관련된 리스크가 올해 1, 2월 달에 나타났던 유럽발 금융위기 리스크 재현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관련 뉴스들을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항상 뭐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인데 뭐 7월 내용도 쭉 정리해 보니까 또 만만치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걸 또 이제 글로벌리 하기에는 위기 인식을 또 하고 있잖아요. 브렉시트라고 하는 거대 이벤트가 등장한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발벗고 또 나서고 있다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당사국인 영란은행,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이 영국은행의 그 통화정책 회의도 곧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양쪽 하나에 대한 언급을 살짝 흘렸어요. 네, 이것이 이제 글로벌 공조로 또 갈 것인지 추가적인 통화 완화 스탠스가 있을 수 있나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도 좀 나온 것 같은데. 네, 다음 주에는 이제 한국은행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 주로는 ECB, 그 다음에 7월 마지막 주에는 FOMC하고 이제 BOJ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BOE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그리고 양쪽 완화를 다시 재개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한 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ECB 같은 경우에는 이미 800억 유로로 월간 그 양쪽 완화 규모를 확대한 상황이고 TLTRO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채 매입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CB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뭔가
추가적인 정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FOMC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월말 예정돼 있는 BOJ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 폭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양쪽 완화를 확대해야 되는데 ETF를 그 매입하는 규모를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헬리콥터 머니 같은 정책 그 실현 가능성이 일본에서는 특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BOE하고 BOJ를 제외하고는 정책 공조가 이번 달 내에 모두 실현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눈높이가 너무 크다 그러면 의외로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부메랑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큰 기대를 갖기보다는 그냥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나오겠죠. 일단은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당사국이 불을 어떻게 끄느냐를 보고, 특히 이제 일본이나 뭐 영국이나 일본 쪽을 먼저 보고 다른 ECB나 아니면 미국 연준도 동향을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 또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2,000포인트 안착이 어떤 동력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는 7.4조 원, 지난해 2분기 같은 경우는 6.9조 원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8조 원 얘기도 나오더군요. 네, 증권사들 중에서는 8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보는 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컨센서스는 7.4조 원이지만은 이미 눈높이는 8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도 8조 원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면 주가의 추가 동력이 되기에는 좀 쉽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기업 실적 2분기에 대해서 상당히 눈높이가 높아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37조 정도 되기 때문에 지난해 2분기 32조 원대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지난해 2분기에는 조선업종이 무려 4조 8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던 시기였던 만큼 조선업종을 제외하고 보면 과연 코스피 전반적인 실적이 과연 좋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조선업종을 제외하고 보면 지난해 2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하고 비교해서 올해 2분기의 영업 실적이 절대 수치가 낮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 효과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어닝 모멘텀이 그리 큰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은 무엇보다도 경기가 좀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 효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나 아니면 전 분기 대비 원달러 환율, 평균 환율이 큰 폭으로 올랐던 시기였는데요. 올해 2분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전년 동기로는 올랐지만은 전분기 대비로는 한 마이너스 3.3% 정도 원달러 환율이 더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효과로 인한 원화 환산 이익 자체가 지난해 올해 1분기에 비해서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기업 실적은 지난해 2분기나 올해 1분기보다 영업이익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서 실적 시즌을 맞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너무 조금 앞서 나간 눈높이를 만약에 충족 못할 경우에 시장이 실망을 좀 할 수 있다는 가정도 염두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뭐 실적 쇼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실망감이 나올 경우에 이것을 또 리스크라고 치고 요 리스크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전략, 이런 것도 좀 마련이 돼 있나요? 방어적인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의 실적 시즌 때에 나타났던 현상들을 살펴보면은 실적이 상향 조정됐던 업종들 내에서는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계속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업종은 그 무언가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시장 컨센서스보다 실제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된 업종들을 살펴보면 조선, 디스플레이, 에너지, 철강, 소프트웨어, 반도체,
유틸리티, 화학, 비철금속 업종 등이 최근 3개월간 시장 컨센서스가 상향된 업종이고요. 반면에 컨센서스가 하향된 업종들을 살펴보면 IT 하드웨어, IT 가전, 건강관리, 소매, 증권 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건강관리가 헬스케어 업종이 들어있는데요. 헬스케어도 이번 2분기를 통해서 종목별 차별화가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수급 동향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인데요. 이 브렉시트 우려 때문에 영국계 자금의 이탈 우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외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휴가 떠나버리면 또 이게 휴가 시즌에 이제 서서히 접어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월, 8월 외국인 동향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좀 줄어드는 시기임에는 분명한데요. 그렇다고 뭐 팔고 나갈 것이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6월달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에서 7,800억 이상을 순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6월달 글로벌 자산 배분 서베이를 살펴보면은 아시아 퍼시픽 엑스재팬 비중이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네. 결국 브렉시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은 대EU 익스포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나 여타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도 상대 선진국 대비해서 상대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익스포저를 일정 부분 계속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유가 같은 경우에도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48불대에서 계속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유가 흐름이 지속된다 그러면 이머징 마켓, 특히 러시아나 브라질 경제가 내년에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 대한 비중도 적극적으로 뭐 보수적으로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 서베이에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글로벌 펀드들의 캐시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한 5%에 머물렀던 게 6월 달에 6.8%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현금 비중이 높은 상황이고요.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베팅이 7월 달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외국인 순매수 동향에 대해서도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재고료를 모든 걸 다 이겨내는 그것이 수급이다. 이게 이제 매번 반복되는 증시 격언인데 수급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을 수도 있겠군요. 이 금리가 워낙 낮은 상황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매번 저희가 이제 매일같이 이슈화시키고 있지만 그 저금리 상황에서 외국인들 투자자들도 뭐 수익률을 쫓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먹을 게 무엇을 노리고 들어오는지. 재정거래인지 아니면은 뭐 단순히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인지 어떤 포지션의 그 뭐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엇이라고 좀 판단하시는지. 패시브 펀드, 액티브 펀드 좀 혼재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요.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특징이 돈의 흐름이 특정 국가를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돈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장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위험 자산에 베팅하겠다 그러면 이머징 마켓 펀드 브로드하게 돈이 들어오면서 패시브 펀드에서 일정 비율만큼 이제 국가별로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국만 사고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남아공이나 대만, 뭐 인도네시아, 인도 할 거 없이 모두 외국인들 순매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 때 주가 급락했을 때 보시면 코스닥 시장 급락한 종목들 관련해서 들어와서 저점 매수에 나서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꼭 저점 매수만 나섰던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OLED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패시브 펀드 성격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쪽에 위치해 있는 액티브 펀드에서 코스닥의 바이오나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 관련돼서 적극적인 순매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색깔도 잠깐 좀 엿봤습니다.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시장에 대한 평가를 좀 들려주셨는데요. 미래에셋대우증권 한요섭 투자전략팀장이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